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두산 로보틱스 볼 건데요. 제가 또 로봇을 조종을 해봤잖아요. 자, 우리 영상 보시면 여기 청기누설 인터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고 유일 로보틱스. 자, 제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로봇을 직접 조종을 해봤어요. 사족 보행 로봇이거든요. 두산 로보틱스의 경쟁사이기도 하지만, 자, 어쨌든 간에 여기 위에 총을 얹으면은 방산 쪽으로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로봇이 되는 거고, 여기 위에 여기 협동 로봇 있죠. 이게 오늘 두산 로보틱스하고 굉장히 관련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이죠. 여기 협동 로봇. 제가 두산 로보틱스는 인터뷰를 못 했어가지고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참 뜨고 있는 기업이기도, 이제 삼성 계열사이기도 한데, 자, 오늘 제가 로봇을 조정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 두산 로보틱스도 브리핑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우리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바로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도 있고, 유일 로보틱스가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랑 가장 유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의 감속기도 있고. 자, 일단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이 로봇 산업에 대한 전망들, 그리고 언젠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하겠지만 오늘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즈니스 서머리를 봤을 때 산업용 로봇 중에서 협동 로봇을 솔루션을 하고 있다. 4개의 모델의 협동 로봇을 개발하고 나서 협동 로봇 시장에서 최대 라인업을 보유한 기업이다. 글로벌 1위까지는 아니고 국내 1위, 국내 1위 타이틀은 두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죠. 아직까지는. 로봇의 미래, 사람이 필요 없는 자동화 공장, 이쪽에 로봇 산업군이 있고, 이게 협동 로봇 중에서도 자동화 로봇이 있고 사람과 협동하는 협동 로봇이 있다.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나중에는 그 경계가 모호해질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 AI 로봇이 나오면서 AI로 협동하는, 사람과 협동하는 협동 로봇이 공장에 자동화로 바로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로봇이 구별되는 게 AI, 휴머노이드, 방산, 이런 세 개로 좀 나눠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두 갈래 길로 나눠지는 건 아니고 세 갈래 길로 나눠질 것 같다. 방산,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자동화 공장에서 들어가는 이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상하차 로봇 있잖아요. 우리 알바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상하차 알바, 이걸 로봇이 또 해준다 그래요. 이게 부러지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로 1m, 크고 무거운 박스도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다. 이 로봇 팔이 보이시죠? 로봇 팔 안에다가 이렇게 사람처럼 감속기를 넣고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면은 사람 손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미세한 물건들도 집을 수 있고 놓을 수 있고 옮기게 되는 거죠. 이거를 휴머노이드 장착을 하면은 사람 형상에서 이제 손이 되는 거죠. 이 협동 로봇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동화 로봇 같은 경우는 그 입력한 움직임을 단순하게 반복하는 그런 거에 불과하죠. 자, 근데 협동 로봇이라는 거는 사람과 협동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안전성이 상당히 올라가 있다. 거기서 이렇게 미세한 터치라든가 아니면 충격, 그런 것들을 작동을 하면, 감지를 하면 다 멈추게 돼 있죠. 사람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에도 적용을 할 수 있고, 보통 자동차 공장 같은 데 가면 자동화 로봇 같은 경우는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어 있죠.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공장에 사람이 다니면서 적용하는 게 협동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두산 로봇에서 공식 영상으로 올려준 내용이거든요. 사람이랑 같이 협동을 해서 이 힘든 작업들은 로봇이 자동으로 한다. 사람의 모션도 인식하고, 사실 우리가 서빙 로봇이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은 그렇게 금액이 크지가 않잖아요. 한 사람의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보다 좀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밀한 자동화 로봇이라든가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 로봇이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수익성이 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는 심심치 않게 고속도로 터미널 같은 데 가면,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로봇이 이렇게 커피를 만들어주고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면 로봇이 제품을 만들어주는 것들도 간혹 볼 수가 있고, 더 나가서 간단한 조리 같은 거, 라면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로봇이 쉽게 해주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가 1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인데, 매출액은 증가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자, 매출은 173억, 200억, 450억, 530억. 그리고 매출액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영업이익 적자폭을 보면 148억. 번만큼 계속 나가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증가되면서 계속 같이 빠지고 있다.
이게 수익성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자, 왜 수익성이 안 좋은가?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이 되면서 공장에 투자되는 자동화 로봇이 판매가 되지 않고 있고 재고가 많이 증가되고 있었고, 그리고 신제품 출시가 되면 또 필수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증가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장을 구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장기라고 보기 좀 어려운 상태고, 도입기라고 보시면 되죠. 도입기의 특성 같은 경우는 도입기 사업을 도입을 하고 사업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시장성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 제품을 알리고 시장을 형성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데, 제품을 팔기 위해서 마케팅 하는데 많이 들어갈 거고, 초기 투자 비용, 공장도 많이 지어야 되고, 그런 것들도 이 유럽 지사 마케팅 비용 증가, 이게 도입기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대로 두산 로보틱스가 이 도입기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은 성장됐지만 도입기 특성상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도입기를 지나서 성장기에 들어가고 시장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 대체적으로 파이가 커지는 그런 상황에서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이 좀 극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게 지금이냐? 시간은 조금 남아있는 것 같다. 제품 시리즈를 보면 이런 식으로 기반 하중이 30kg까지 달하는 이런 로봇이 있고, 최고 스펙의 팔레타이징 특화 로봇이라고 하죠. 이게 제품 P, 그리고 H, 이거는 기반 하중이 25kg 정도, 20kg 정도. 하중이 지금 기술력으로는 하중이 조금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조금 더 정교하게 움직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중이 높고 정교하게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 내구성이, 이 축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소재, 언제든지 이게 소재의 문제라는 거죠. 내구성. 더 좋은 소재를, 단단한 소재를 쓰려면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품을 시리즈별로 나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M, 이것도 6축 토크인데, 이 센서도 그렇고 핸들링도 그렇고 점점 정교해지는 거죠. 15kg, 10kg, 6kg, 6kg 점점 정밀해지는, 그런 정교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면은, 무게를 많은 걸 들고 있을 때 힘이 세고 속도가 빨라지면은 이 감속기, 엔진, 토크, 그게 강해야 되는 건데, 강하면서 이 정밀한 거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고, 물론 이제 한계가 지금 기술력으로 한계는 없을 수는 있겠지만 좋은 소재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100kg짜리를 들고 갑자기 확 움직여버리면 축에 무리가 올 수 있죠. 사람 관절도 그렇듯이. 그러면 사람 관절도 철로 되어 있거나 단단한 티타늄으로 되어 있으면 무리는 없을 거잖아요. 근데 비단 관절뿐만 아니라 이 축을 지지해주는 그런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더 강하게 내구성을 버틸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재료가 좋은 게 사용이 돼야 되더라. 로봇을 전부 다 티타늄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품 시리즈별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격이 세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시리즈별로 봤을 때 매출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시리즈별 매출 비중. 솔루션 부분들이 좀 많이 성장했고, 이 H 시리즈가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다가 좀 떨어졌어요. 이게 경기 회복이 좀 지연됐기 때문이다. 공장을 많이 짓고 자동화 공장을 많이 짓다 보면은 이게 H 시리즈, 중공업 같은 데다 특히 많이 쓰이죠. 물류센터라든가 그런 걸 많이 지으면은 이게 제품이 많이 팔릴 건데, 이 제품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수율성이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M 시리즈, A 시리즈라든가 E 시리즈, 이거는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은데, 큰 공장에서 들어가는 제품군들이 돈이 크게 되잖아요, 매출이. 근데 이게 많이 줄어서 매출도, 영업이익도 타격을 입었다. 그런데 이 북미 쪽으로는 그나마 좀 증가됐다라고 해요. 좀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북미 쪽은 오히려 올라갔다라는 거는 이게 거의 대부분 북미 쪽 매출에 차지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밥캣과 시너지를 낼 것이다. 인공지능 AI 솔루션, 이 관련 기업을 인수를 한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 아마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계약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밥캣의 캐시카우를 좀, 이 캐시 파워를 의지를 해서 이 AI 솔루션 관련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 지분을 나누면서 사업에 대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방향을 좀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밥캣이랑 두산 로보틱스랑 합병을 시키려고 그랬었죠. 근데 그거는 취소가 됐고, 그래서 밥캣이랑 로보틱스랑 같이 이 AI 이 솔루션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이 사업에 시너지를 내겠다. 그런 식으로 방향이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이 로봇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로봇 암이죠, 암. 휴머노이드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동형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기술력이 있을지 연구 개발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상용화 시킬 만한 그런 기술력이 있을지, 그거는 조금
정확하진 않네요. 자, 그리고 매출도 좀 떨어졌던 게 큰 공장에 도입하는 H 시리즈가 좀 떨어졌기 때문이다. 영업이익도 안 좋았다. 재고가 쌓이고 있다. 자, 이게 2024년도 11월 기사입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만든 재고가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H 시리즈도 떨어졌잖아요. 그 재고 자산이 올라갔다. 근데 이 재고도 시간이 지나면은 자산이 떨어집니다. 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재고자산 손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악순환인 건데 도입기의 악순환인 거예요. 재고자산이 이처럼 누적된 까닭은 판매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영향이다. 그럼 이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해야 되죠. 이 재고자산 충당금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이 가치 하락에 따른 제값을 받지 못하는 만큼 쌓는 비용이다. 이 가치가 재고를 제가 지금 오래 만들어 놨는데 우리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재고자산이 떨어지지 않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자동차를 주문했는데 6개월 뒤에 수령이 가능하대. 그러면은 내가 12월 그리고 1월 12월에 주문을 넣으면 이때 12월에 만드는 게 6월에 들어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좀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코로나 시기 때 자동차 업황이 좀 그랬었기 때문에 주문이 계속 쭉 밀려 있으니까 재고를 두고 있어도 재고가 쌓이지 않고 재고가 가득 차 있어도 이게 다 팔리는 경우, 그런 경우였으면 이미 매출액이나 그런 게 다 영업이익도 그렇고 최절정인 상태겠죠. 근데 재고가 생산을 해놨는데 주문을 예상을 해서 제가 100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안 팔려. 20개밖에 안 팔렸단 말이죠. 그럼 80개에 대한 거는 연도가 바뀌면 또 제품 생산이 작년이니까 할인을 해가지고 팔 수밖에 없고 재고에 대한 가치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할인율이 높을수록 재고 자산은 떨어지는 거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판매 부진을 타파하기 위해서 올해 마케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음에도 역성장했다. 4분기가 성수기인 만큼 판매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재고를 미리 준비해 놨는데 안 팔렸다. 수주가 들어오면 바로 판매할 예정일 제품들이 많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재고 자산이 쌓였다는 것은 협동 로봇이 안 팔린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미리 만들어 놨던 게 안 팔렸다. 근데 그 뒤에 또 소식이 들려준 게 있죠. 인천 김포공항의 협동 로봇 솔루션. 이건 이제 솔루션 부분들이죠. 재고가 팔린 게 아니죠. 자, 근데 미국, 유럽, 이어서 동남아의 협동 로봇을 대량으로 공급했다. 자, 60대를 선발주했는데 협동 로봇 300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걸로 재고 자산은 일단은 손실이 나는 거는 피한 거죠. 충당금을 반영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반영하는 금액이 좀 줄어들기도 하겠죠. 그러면 이번 1분기는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반영이 되겠죠. 60대 선 발주를 했으니까 다 반영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1분기 이후에 2분기에 적어도 재고자산으로 영업이익이 손실나는 일은 줄어들었다. 마케팅 비용을 그만큼 쓴 만큼 극단적으로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자, CMP 이 시리즈를 200대를 2년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60대를 선발주 받았다. 동남아 지역은 중국에 이은 제2의 생산 거점으로 신규 공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작업자 안전을 고려해서 협동 로봇을 적용하는 니즈가 큰 편이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대규모 수주를 받아 나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실적에 대한 것들도 봤듯이 북미 지역에는 성장세를 하고 있고 올해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영업이익이 조금 증가될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미래 이 AI 솔루션 지금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바켓이랑 같이 이 AI 관련 솔루션 기업을 인수를 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분기점을 맞이하는 계기가 AI 솔루션 기업을 인수를 하는 그 이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AI를 활용을 하면 이거를 제품들을 우리가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구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재활용도 가능해지고 제품 생산하는 거에서 볼트 크기가 이거는 이거, 볼트 크기가 이거는 큰 거니까 여기에, 작은 거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좀 더 고도화 지능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제품이 그만큼 또 비싸긴 하겠죠. 자, 여기 내용이 나오네요. 단순히 로봇 팔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 휴머노이드에 쏠렸지만 아직까지는 수년가량 남은 것으로 보이고,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노동에 대한 질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옛날처럼 우리가 뭐 산업 환경들을 생각을 안 하고 제품 생산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차라리 로봇 팔 하나가 부러지는 게 더 싸게 치지 누가 하나 사고가 나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가 있는 만큼 노동력 대체 효과도 증명될 것이다. 그걸 노동력을 대체하는 게 로봇 산업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쭉 봤던 내용들이고, 자, 내년에 올해가 되겠죠. 과연 올해를 넘어서 한 3분기, 4분기까지만 해도 흑자가 나올 것인가? 흑자로 전환될 것인가? 자, 내년에는 흑자 전환에 대한 예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200억대 적자, 연간 영업이익은 28억 원 적자. 작년에는 200억 원 적자, 올해는 28억 원 적자, 내년에는 320억 원의 흑자. 이게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내년에는 흑자가 좀 나니까 도입기를 넘어서 이제 성장성의 성장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됩니다. AI 기업을 인수를 하고 합격과 시너지를 추진하겠다. 아까 전에 이 내용들 보셨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또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기 전에서 간단하게 우리 이벤트 하나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죠, 지금. 우리 주식가입률 그대에게 이 채널과 제도권 투자 자문사인 보넥스트 투자 자문과 함께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혜택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알려주시면 제가 만든 이 검색시 3개월 동안 기간 내 최고 수익이 122%, 12월 9일에 나온 거는 33%, 진양 SK하이닉스 33%, 진양산업 47%.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12월 11일에 나왔던 거는 TUA홀딩스는 76%, 한미반도체는 55%. 자, 여기 12월 10일에 나온 GCN 에너지는 66%, 54%. 이게 100%는 아니에요. 조건식이 어떤 거냐면 순이익이 나오고 있는,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들 중에서 기술적으로 상승 패턴을 보여주고 상승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오랜 기간 순매수를 일정 기간 이상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줘. 우리가 모든 기업들을 다 찾아보면서 이런 수급이랑 재무랑 한 번에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검색식을,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검색이 된 종목들을 우리가 또 추려내기는 해야 돼요. 100%는 아니니까,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렇게 설정식을 PDF로 제가 드리는데, 설정식만 드리면은 우리 적용 입력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단 말이죠. 우리 시청자층이 40대 50대 분들이신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설정을 하면 되는지,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이렇게 순이익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메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영상 하단에 더보기 보시면, 클릭해서 보시면 이메일을 어떻게 어디로 보내주셔야지 되는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설명란에 보셔서 이렇게 메일을 말씀을 해주세요. 두 번째 혜택, 제도권 투자 자문사죠. 보넥스트 투자 자문에서 주간 리포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테마가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반도체 업황은 지금 왜 이런지, 유럽의 방산 이거는 왜 또 난린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이슈를 다 알아야 여기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는 거예요. 만약에 조선산업이 이렇게 올라올 것이라는 걸 미리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자, 중국 양의 테마에서 어떤 산업이 주목받을지 우리가 미리 안다면, 시장에 반영되기 전에 미리 안다면, 반도체 HBM용 이 본딩이 뭔지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한 종목을 탁 잡아주셔가지고 이 기업의 전망,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앞으로의 미래 전망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딱 잡아주십니다. 그러면은 이 산업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앞으로 미래의 가치, 사업에 대한 기업 개요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여기 보시면 주당 자산이 얼마, 나중에 유통 주식 수가 얼마인데 미래에 추정하고 있는 주당 이익이 얼마고, 그러면은 내재 가치가 얼마다, 이런 거 딱딱딱 나오잖아요. 가치 투자 하잖아요. 가치 투자. 가치 투자라는 거는 이 기업이 가치가 있는 기업을 가치 있는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사는 거잖아요. 역시 제도권 자문사라 그런지 이렇게 밸류 책정도 딱딱딱딱 해서 리포트로, 주간으로 무료로 드립니다. 무료로.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종목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중이신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종목들 물어보시면 제도권 자문사니까 알려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 제도권 금융회사다, 자문사,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금융감독원에서 감독을 하는, 금융위원회에서 감독을 하는 자문사다. 이 자문사에서 카톡방을 무료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종목들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비전 급등, 이렇게 장중에 3월 12일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시황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인지, 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지, 그 종목들도 여기 수익률 쭉쭉 지나가고 있죠. 수익률도 꽤 괜찮습니다. 물론 손실이 나는 종목들도 있겠죠. 자, 신청하시는 방법, 이 세 가지 혜택 다 드리는 거니까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셔서
여기서 메일 보내주시면은 검색식 드릴 거고요. 카톡방만 원한다, 리포트만 원한다 그러시면은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두산 로보틱스. 저는 지금 이 구간에서 주가가 추가 하락보다는 좀 단기 행보하면서 박스권으로 계속 행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거든요.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분기까지의 이 실적 회복을 보여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2분기부터는 동남아 쪽으로 수출되면서 재고자산도 반영이 안 될 거고 영업이익이 적자폭을 축소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조만간 AI 솔루션 기업을 인수할 거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들려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추가 하락보다는 단기적인 지지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 대신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다, 이런 소식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 어느 정도 반영은 되겠지만 이 7만원, 8만원 부근들을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뚫고 올라갈 만한 이슈가 나오기에는 이 기업 자체가 개가천선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계를 갑자기 만들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재건할 때 뭐 지뢰 제거용으로 판매하겠다. 갑자기 이런 소식들을 들려주면, 이것도 AI 기반으로 뭐 이런 소식들 들려주면 갑자기 거래량도 실릴 수가 있겠죠. 차라리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일단은 그래서 제 생각은 이 6만 원대 부근들, 이 여기에서 주가가 행보하면서 나중에 이 7만 원 부근들 돌파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AI 기업을 인수를 한다던가. 근데 또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밥캣이 돈을 대고 수혜는 로보틱스가 받는 그런 게 가장 베스트인 기업이죠. 그런 상황들이죠. 돈은 안 했는데 미래 산업은 성장한다. 얼마나 꿀단지예요. 그런 모습들, 그런 소식들이 아마 들려주면 이 8만 원대까지도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이 조금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현 부분에서 떨어지지 않고 지지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계속 촬영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자, 그러면 제가 특징적인 움직임을 또 보여줄 때 우리 채널에 또 오시면 되겠죠. 두산 로보틱스, 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른 영상에서 다른 종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에도 뵙겠습니다.